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가 좀 화가 나는 기사를 보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억누르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 기사가 나이 든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받고 집 밖으로 내쫓아 아파트 복도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 사연이었는데요. 겨우 연락된 딸은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야 할머니가 딸과 살던 그 빈집의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짐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모녀 간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유산 상속을 다 받고 난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를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을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그러다 천벌 받는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누이인 형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덕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가족 사업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일단 저희 남편부터가 형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성품이며 인품적인 면에서 좋은 분들인 건 맞지만 생활력은 없으셨다고 해요. 시아버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인지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땅을 너무 싸우니까 시아버님 동생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사 때 전화 한 통 없는 동생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한평생 한으로 남으셨답니다. 시어머니도 어디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어려운 형편에도 이리저리 사람들을 돕다 보니 정작 형님과 남편은 육성 회비가 밀릴 때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님과 남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누님인 형님이 그렇게 여기고 말하다 보니 남편도 절로 그런 줄 알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를 해본 적도 없는 자식들이라 그러셨는지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고 시부모님도 수입에 비해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시부모님은 형님과 남편의 눈치를 많이 보시기도 했는데 결국 돌려받을 돈은 못 받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나이가 드신 거죠. 다행인 건지 형님과 남편은 모두 공부를 잘했답니다. 이것도 저희 형님 덕이 컸죠. 둘이 5살 차이가 났는데 형님이 남편을 앉혀놓고 가나 다라부터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나가시면 형님이 알아서 챙기신 거랍니다. 형님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남편은 초등학생이었으니 학원도 안 다니고 모두 형님에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자기 공부하느라 바쁠 때인데 남편까지 책임지시느라 고생하셨죠. 그래서 남편은 형님 말을 제일 잘 들었대요. 둘이 어찌나 의지하고 지냈는지 지금까지도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을 챙기면서도 형님은 학원도 다니지도 않고 전교 10등 밖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 형님이 고3에 올라가면서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위탁교육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안 보내주신다면서 말리고 또 말리셨답니다. 장학금 받고 대학 가라면서요. 그런데도 형님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선생님, 저라고 왜 대학에 안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 대학 보내야 해요.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하시니 제발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당장 월급이 필요해요. 라면서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형님의 사정을 들으신 선생님은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셨는데 나중에 연락해 야간 대학이라도 꼭 가라며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형님 덕분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안 힘들었대요. 형님이 고생하고 있고 힘든 건 알았지만 학생 신분으로 아껴 쓰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20살이 되자마자 위탁교육단체에서 보내준 회사로 취업에 성공한 형님은 지역에서는 나름 알아준다는 중견기업인 회사 격리부에 다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부모님께 보태고 동생인 우리 남편 학교 보낼 생각을 하며 참으셨다고 해요. 본인도 어리면서 더 어린 동생 뒷바라지며 집안 살림에 보태면서 그저 씩씩하게 버틴 거죠.
워낙 머리가 좋았던 형님은 나중에는 사장이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로 일을 잘했고 경리부 일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형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사장님이 만류할 만하죠.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 형님은 남편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대학 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이셨다 보니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저 눈물만 나더랍니다. 하지만 대학을 보냈다고 뒷바라지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쓰는 용돈까지 다 해주셨대요. 남편은 그 덕분에 과외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았고 교수님의 권유로 대학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같은 학교 CC로 만났는데 사실 저는 남편이 괜찮은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여긴 것도 있습니다.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비싼 옷을 입는 건 아니었지만 공대생답지 않게 귀티가 나기도 했고요. 과에 저 말고도 남편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은근히 좋아했다는 동기들과 후배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저희 형님이 다 하신 거였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형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알바를 해서 본인 용돈하고 등록금에 보태던 남편은 누나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았기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아끼고 아끼며 생활하고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괜찮다 괜찮다 하셨지만 뻔히 부모님 수입 없고 집안 살림 누나의 수입으로 버티는 걸 알았기에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4명의 가족 중에 생활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뿐이었으니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경리부 고졸 여직원이 아무리 월급을 올려받았어도 그 수입이 많지 않은 것은 뻔했고요. 남편은 대학원에 가고 나니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더 많이 보이더랍니다. 취업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그간에 못 느꼈던 것들까지 와닿더래요. 자신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취업이며 연봉 협상이 이렇게 힘든데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형님이 혼자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갔던 게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실의 벽을 더 크게 깨달은 남편은 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과외를 하고 부가적인 수입이 생겨 번 돈들은 무조건 형님께 가져다 드렸답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한사코 안 받는다고 거절하셔서 누나가 이거 안 받아주면 나 그냥 학교 휴학하고 과외 알바만 할 거야.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라며 반 협박을 하고 나서야 형님께 돈을 드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 돈을 그대로 모았다가 저희 결혼할 때 내놓으셨습니다. 진석이가 공부하면서 틈틈이 벌은 돈인데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도 못 썼어. 이렇게 모아뒀더니 쓸 데가 다 있네. 잘됐다. 라며 통장을 내밀면서 웃으시던 형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와 남편은 오래 만난 사이였기에 서로의 가정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서로 가진 돈으로 결혼비용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아 시작하기로 한 터라 형님이 주신 통장은 저희에게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예물 예단은 하지 말자고 해놓고서 형님 명품백 하나만 사도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싶기도 했겠죠. 형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가 결혼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 다니시고 부모님 챙기시고 하느라 자신에게는 너무 야박했던 분이셨으니까요. 뭐 하나라도 생기면 그저 가족들에게 쓰실 생각만 하시는 분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좋은 옷은커녕 가방도 매일 드는 것만 드셨는데 그것마저도 제일 저렴한 에코백만 드셨다고 해요. 아무리 둔한 동생이라도 그런 형님을 지켜보기만 하기가 마음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도 그러자고 단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나마 저는 친정에서 도와주시니 괜찮았는데 남편은 형님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보증을 잘못 써셔서 월급의 대부분을 차압당하고 계셨는데 본인들 용돈하기도 부족한 금액만 남아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생활은 형님이 다 하셨는데 정해진 월급 안에서 부모님, 남동생 모두 챙겨가며 본인을 위해 쓸 여유도 없으셨을 테고요. 아무리 쪼들리며 하는 결혼이어도 그런 것에 아끼지 말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가격의 명품 백을 사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백을 보시고는 형님은 내가 맥이 너무 비싸. 우리 이거 환불하자. 라고 하셨지만 제가 형님 이거 안 받아주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라고 해 겨우 받으셨습니다. 물론 정말 가끔만 매시긴 하지만요.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뭘 그렇게 하냐 하지만 형님이 제게도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남편과 제가 연애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중간다리 역할도 형님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그대로 헤어질 뻔했거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입니다. 남편이 군대에 가기 직전인 2학년 말부터 사귀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같은 과 동기로 지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는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귄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덜컥 고백을 했는데 남편이 본인의 가정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 마음을 거절해 제가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게다가 동기들도 야 너희는 말만 안 했지 그 정도면 사귀는 거지 라고 할 정도로 붙어 다니기도 했고 남편도 저를 엄청 챙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을 많이 키우기도 했었는데 막상 사귀자는 제 말에 미안 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술을 마시고 무작정 남편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저기요, 집이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나요? 어디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면 경찰 불러줄까요? 라고 묻는 형님의 모습이 제가 처음 마주친 형님이었습니다. 그때는 형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여기 사세요? 혹시 남진석이라고 아세요? 제가 그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형편상 연애는 힘들대요. 그러면서 또 엄청 잘해줘요. 진짜 어쩌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화장이고 뭐고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우느라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지나서 그때 그런 저를 본 이야기를 하시며 형님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게 보이기도 해서 둘이 잘 됐으면 싶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남편의 등을 때리면서 너 누가 그렇게 여자를 힘들게 하니? 너가 여지를 줬으니까 그쪽에서 오해하고 좋아하고 했을 거 아니야? 너 어쩜 지 핑계 대면서 여자 울리니? 라며 화를 내셨대요. 처음으로 동생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게 저 때문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펑펑 울면서 누나 나도 걔 좋아해. 좋아하는데 나랑 연애하면 포기할 게 많잖아. 내가 다른 사람처럼 데이트도 못 해줄 텐데. 걔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 앤데 나 만나서 왜 그런 고생을 해? 그래서 내가 놔주는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 남편에게 형님은 잡아. 너가 좋고 너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주변 여건보다 너희 둘의 마음을 봐야지. 왜 좋아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니? 일단 곁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보고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해야지. 바보같이 포기부터 하는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우리 집 밖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너 기다리더라. 나가서 택시 태우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너도 택시 타고 돌아와. 라며 돈을 주셨나 봐요. 남편은 그 돈은 받지 않고 밖으로 나와 술 마시고 쪼그려 앉은 저를 보고 일으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대부분이 좋아한다. 너도 그런 줄 알았다.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냐? 다들 우리가 사귀거나 그 직전인 줄 알더라. 너 인기 많아서 재는 거냐? 등등의 말들을 반복했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걸어서 집까지 돌아갔답니다. 저랑 전화통화하느라 차를 탈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긴 대화와 통화 끝에 남편 역시 저를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잘해줬고 사귀기 직전인 것 알고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제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에 자신은 짝이 될 수 없다고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일 때는 내 형편에 맞춰 라면만 먹어도 상관없지만 연애를 하면 라면만 먹게 되면 너까지 불행할까봐 두려웠어. 너도 알다시피 난 굉장히 가난한 집의 아들이 있고 누나가 고생해주는 덕분에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곧 군대도 가야 하잖아. 그래서 너를 잡기가 무서웠어.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널 실망시킬까봐 두렵기도 하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술을 마신 저는 막무가내로 나는 다 좋아. 너 군대 가도 기다릴 수 있고 너가 라면 먹을 형편밖에 안 되면 내가 보태서 김밥까지 먹을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더 좋은 거지. 너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 자체가 좋다고 라며 우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듯이 웃으며 나중에 다른 사람들처럼 받지 못해서 날 만난 것을 후회하고 내가 싫어지면 어쩔래?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후회를 왜 해? 너가 내 곁에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 너랑 하면 고생도 고생이 아니게 되겠지. 난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라며 장담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더니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대신 내가 다른 부분으로 속 썩이는 건 없을 거야. 그냥 돈만 좀 없어. 그것만 할게. 정말 고마워.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 남편은 저에게 참 충실한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진짜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저도 과외 알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서로 채웠습니다. 어쩔 땐 부족한 경제 사정으로 캔커피를 사들고 공원을 걷기도 했지만 그조차도 좋았습니다. 한 번도 남편을 만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가고 나서는 저는 정말 공부와 과외만 하며 휴가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도 애틋하고 좋았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편지를 썼고 매일 남편이 보고 싶어 울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안 가던지 속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면회를 가기도 했지만 그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모든 제 신경이 남편과 연결이 되는 걸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라도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하다못해 남편이 휴가를 나와 집에 와서도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잘한다는 식당을 알아봐서 대기 줄까지 서가며 음식을 사서 시댁으로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무작정 배를 누르고 진석이 내일 휴가 나오면 같이 드시라고요 하면서 전달해 드렸죠. 어머니는 민망해 하시면서도 고마워요. 세상에 우리 진석이가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네 라면서 웃으셨습니다. 형님이 나오실 때는 우리 진석이가 복이 많네. 고마워요. 진석이한테 꼭 더 좋은 거로 돌려받아요 라며 택시 타고 가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조금 얼굴을 익히고 나서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밥상을 차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없을 때 오히려 얼굴을 익히고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참 맹랑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건넬 생각을 하다니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저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는 어떤 남자보다 똑똑했고 능력 있었고 교수님들께도 인정받고 있었기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했고 정직했기에 주위에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죠. 누가 봐도 참 바른 사람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무리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다른 사람들보다 속이 꽉 찬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기에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곁에 있는 그 자체로도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너무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 자신이 가진 콤플렉스를 채워줘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어둡고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곁에서 잘한다고 웃으며 한마디만 해줘도 그 어두운 부분과 자존감이 낮아 포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그냥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더래요. 제 앞에서 잘 해결해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라면 뭐든지 더 잘할 수 있더랍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에게 많이 해주지 못해 그저 미안한 마음이라 평생을 갚아야겠다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꼭 저를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 정말 사이좋은 한 쌍이죠. 이것도 다 시부모님과 형님 덕분입니다.
만약 그날 밤 저희 형님이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어디라고 술을 마시고 오니? 보내고 와. 이렇게만 하셨어도 저희는 지금처럼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호의적으로 봐주신 덕택에 심지어 제 편을 들어주신 덕에 저희가 함께 미래를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랬기에 형님에게 하는 혼수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엄청 배려해 주시기도 했고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게요. 저희가 결혼하기 3년 전쯤 시아버님이 중증의 당뇨 판정을 받으시고도 무리해서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일을 그만두시고 아버님 병수발을 들게 되었죠. 부모님이 갚으셔야 할 빚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 그 부담은 모조리 형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번 돈으로는 생활비를 하고 남는 돈에서 남편이 용돈 겸 저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형님과 어머님이 알뜰하셔서 남편이 벅차게 느끼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5년 정도 지내다 아버님 병수발을 지내시던 어머님까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누군가 전담으로 붙어서 어머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 다 마비가 와서 퇴원도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도 몸이 안 좋으신 상태였기에 아버님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어머님 곁에서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형님은 회사를 그만두시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간병인을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으니까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기엔 남편의 월급이 형님의 월급보다 더 많기도 했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빚은 거의 갚긴 했지만 조금 더 남아 갚아야 했고 어머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진석이 너는 신경 쓰지 마. 혹시 몰라 가지고 있던 내 퇴직금으로 아버지 빚 남은 거 갚고 거기서 남으면 엄마랑 아빠 나 생활하면 돼. 너는 너 결혼하고 너 살 궁리하는 데만 신경 써. 다른 건 누나가 알아서 할게. 올케가 너희 생활비 다 되느라 힘들 텐데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남편은 누나가 너무 안쓰러워 그날 펑펑 울었답니다. 도대체 누나의 삶은 왜 쉬울 때가 없을까 싶더래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왜 돈도 없고 몸까지 상하셨을까 싶기도 했고요. 남편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더랍니다. 그런데 누나는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사는데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 말을 저에게 와서도 울면서 하는데 진짜 형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도 형님처럼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형님의 희생으로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견디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형님이 참 크고 단단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멋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희생을 한 번도 당연하다고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꼭 나중에 갚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지도 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같은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졸업해 먼저 취업하기는 했지만 각자 입사는 다른 회사로 했다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확장하게 되며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 조건도 좋고 남편과 출퇴근하기도 좋을 것 같아 이직을 시도했다가 성공해 같이 다니고 있을 때였죠. 시부모님 병간호를 아무리 형님이 전담하신다고 해도 남편 역시 시부모님 모시는 걸 등한시할 순 없으니 저희 부부가 같이 근무하면 아무래도 스케줄이 조정이 더 용이하기도 해 좋았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 더 그렇더라고요. 저는 가끔 인사차 어머님 병실 한 번, 아버님 집에 한 번 들려보기만 하는데도 형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집도 잘 치워져 있었고 어머님 병실도 깨끗하니 대소변을 받아내는데도 냄새 한 번이 안 났으니까요. 주말이나 함께 쉬는 날 남편도 병원으로 가거나 아버님께 들려 거들 때가 있다 보니 저도 돕고 싶어 기웃거리면 남편이나 형님은 아직 재경이 너의 손까지 빌릴 수는 없어. 시집 올 때 다른 집처럼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라며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다정하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저부터 챙겨주시던 분들이라 저도 뭐라고 거들고 싶어
아름아름 찾아서 제가 할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병실에 갈 때 따라가 정리정돈을 하거나 형님 반찬 같은 것들 채워놓고 어머니 안마를 하거나 하면서요. 어머님은 배시시 웃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얼른 낫겠다 하셨지만 좀처럼 일어나 앉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마를 했더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리를 하고 남편은 화장실에 간 사이 형님이 쓰시는 것 같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인가 뭔가 싶어 휘리릭 넘겨보니 여러 이름들과 병실의 호수가 쓰여 있고 장점, 단점, 특이사항 등등 적혀 있는데 딱 봐도 간병인 분들에 대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환자들과 잘 맞을 것 같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적어 놓으셨을까 궁금하던 차에 다른 병실에서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그런데 간병인 어떤 분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무슨 말인지 몰라? 네? 제가 여기 잠시 있는 거여서요. 무슨 일이실까요? 메모 남겨주시면 전달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오면 맞는 간병인 찾는 거 도와주신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올게요. 라며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뒤 간호사님이 오시더니 최숙희님 보호자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묻기에 잠시 쉬러 들어가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답했더니 오늘 입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간병인 찾으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셔서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라며 웃으며 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깨셔서 어머니, 사람들이 왜 간병인을 형님한테 찾아요? 라고 여쭤보니 주영이가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 보면서 관찰 일기처럼 장부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거 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들이 간병인이랑 다 잘 맞았나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소문 듣고 자꾸 소개해달라고 오더라. 간호사들도 찾아오지. 주영이는 심심해서 만들었다는데 이제는 너무 찾아와서 힘들 것 같아 걱정이야.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거 잘만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시아버님의 당뇨 투병을 도우시고 시어머니의 투병을 실전으로 겪으시면서 터득한 간병 노하우를 모두 갖추고 있는 형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자료고 자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개발자의 특기를 살려 시스템만 만들어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간병인들을 선택할 수 있게만 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두 니즈가 만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화장실에 다녀오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괜찮다 하더니 형님의 노트를 천천히 읽으며 눈여겨보더라고요. 그 노트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연계만 잘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간다면 수익성은 충분했습니다. 물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간병인 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입을 하게 해야 했고 그 형태는 어렵지 않아야 했습니다. 간병인 여러분들이 대부분 50대에서 60대인 것을 감안해야 하니까요. 아무래도 앱이나 홈페이지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나이대이다 보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회원 가입이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는 점, 대신 신원에 대한 확실성도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했습니다. 흔히 휴대전화로 검색이 가능하고 알림이 오는 어플이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정은 결론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는 형님께 남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그냥 심심하고 그래서 소개서나 해볼까 하고 끄적인 건데 그걸로 그렇게 일을 벌여도 되겠어? 괜히 혹해서 너희들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 형님 이거 무조건 돼요. 요즘 점점 더 고령화되는 추세에 분명 간병인은 더 필요하죠. 그런데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만나기에 너무 좋아요. 간병인뿐만 아니라 산후 도우미들도 가입하게 하면 그 시장성이 약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며 비슷한 형태이지만 다른 분야의 중개 어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제야 형님은 그 분야의 가능성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을 설득해 형님께 자료를 받기로 하고 저희는 여러 시안을 만들며 바빠졌습니다. 당장 생계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하다 보니 밤을 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는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투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형편이 어려운 월급쟁이이고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하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나 싶어 추가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자 남편이 내가 아는 투자자가 있기는 해. 그분이 의료계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기도 했고 병원 인력들끼리 연락을 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 만들면서 만난 분인데 그분하고 미팅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본을 먼저 만드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남편이 투자자분을 만나고 오기로 하고 저는 저대로 대출도 알아보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대출도 가능했고 투자자분도 저희 사업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형님과 형님이 기록한 자료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료의 실체를 봐야 투자의 정도를 결정하실 수 있겠다면서요. 형님은 조심스러워 하시면서도 너희 하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가야지 라고 하시며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녀오시더니 얼굴이 붉어지셔서는 별거 아닌 걸로 엄청 칭찬받으니까 너무 어색해. 내가 이렇게 칭찬받아도 되나? 우리 엄마 아빠 덕분에 나 칭찬받았네 라며 시부모님을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랑 아버님이 형님이 안 계신 사이에 어머니 병실에 있었거든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자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뭐든 다 가족 덕분이라고 말하는 형님의 마음씨가 너무 예뻤고 감동적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보호자와 환자분들, 간병인분들은 형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어휴, 그 집 뭐 좋은 일 있어? 아주 엄마 간병하면서 똑 부러지게 하더니 그걸로 잘 되는 거야? 라며 함께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형님이 평소에 워낙 꼼꼼하신 성격이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웃으시면서 살갑게 시부모님께 잘하시는지라 주변에서도 착하다. 결혼도 안 하고 살기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좋은 집에 중신 설 테니 나가보겠느냐. 간병도 얼마나 똑똑하게 하는지 다들 배워야 한다 등등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가끔 가 있는 저는 실수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할 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간병이라는 게 마음이 없으면 정성을 들여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고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저희 형님처럼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저희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더해 투자자님의 과감한 투자를 받고 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을 만나보시고 노트를 보시더니 확신이 드셨다면서 생각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실패하면 바로 빚더미에 앉는 걸 실감하고 있었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한시도 허투루 할 수 없었죠. 홈페이지와 앱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 정말 남편과 저의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애를 쓸 수 있는 건 다 형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덕분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형님이 시아버님을 위해 만든 당뇨식 레시피도 있었고 간병을 하는데 준비해야 할 준비물과 행동 요령들도 더 주셔서 사업의 범주는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개발을 시작하자 마음먹고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희는 홈페이지와 앱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간병인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것에 성공해 매칭을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수수료가 정산되던 날도요. 각 병원을 돌며 간병인 분들에게 홈페이지와 앱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전단지를 돌리면서 늘어가는 회원 가입수 확인하던 그 순간들도 잊지 못합니다. 매 순간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저희를 아는 모두가 둘 다 회사까지 그만두고 너무 무모하게 뛰어드는 거 아니냐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낼 때도 저는 형님의 노트를 처음 보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 단단히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도 했고요. 만약 저희도 형님이 일을 못 그만두시고 간병인을 써야 했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리며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사용자 모두가 우리 가족의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운영을 하고 나서 투자금을 90% 회수시켰고 저희가 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더 나은 서비스 내용을 위해 더 나은 간병 방법을 꾸준히 집필하셨고 곧 그 내용을 담은 책도 출판 예정이십니다. 그 덕에 요즘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얼굴 보기도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는 의료 잡지와 인터뷰도 가지셨는데 사진이 우리 형님의 미모를 다 담지 못해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당뇨 전문 식단 부분은 따로 독립을 시켜 홈페이지와 앱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님처럼 가정에서 케어가 필요한 환자가 식단에 맞게 더 나은 밥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궁리하다가 이 부분은 따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표자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사실 말이 지정이지 원래는 다 형님이 대표로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너희가 잠도 못 자고 만든 건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대표를 하니? 그런 거 나처럼 초짜한테 맡겼다가 큰일 나는 거야. 나 그런 부담 맡기 싫어. 엄마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내가 시간 빼기도 그렇고 라며 거절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당뇨식 업체는 재료 선택이나 조리 방법에 직접 관여하실 일들이 많다 보니 계속 거절하시다가 결국엔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도우미 연계 서비스에서 나는 수익의 일부를 저자 비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시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 케어하시는 것도 더 편해지셨다며 해맑게 웃으시는 형님이 참 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고생하시면서 금전적인 부분이며 대학도 포기하고 직접적으로 움직이신 것도 다 잊으신 것처럼 항상 너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덕보고 산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누나 없었으면 나 대학도 못 갔고 이 사람도 못 만났어. 다 누나 덕분이야. 그날도 누나가 가서 이 사람을 잡으라고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만날 생각을 했겠어. 엄마 쓰러지셨던 건 마음 아프지만 그때도 누나가 직접 병간호 하겠다고 나섰고 그 노하우랑 간병인들 리스트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다 누나 덕분이야. 라며 웃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눈물을 보이시면서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산 것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해주냐? 고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나니 형님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는지 뒤늦게 좋은 분 만나 2년 전에 식을 올리시고 행복하게 지내신답니다. 무슨 인연이신지 어머님 입원해 계실 때 오다 가다 만난 남자 간병인이신데 형님이 하시는 것 보고 전문 간병인이신 줄 알고 서로 간병 팁 주고받다가 친해지셨더라고요. 어머니 퇴원하시고 사업 진행되면서 한동안 못 보시다가 갑자기 생긴 휴식 시간에 생각이나 연락했더니 기다렸다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연락 주고받으시다 연애를 하셨고 저희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결혼하셨습니다. 참 끝까지 저희 할 말 없게 만드시죠. 그때 제가 우리 왕자 임신 중이라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애 낳고 기르려면 힘든데 형님은 아이 낳기는 너무 늦었으니 부모님 모신다면서요. 아주버님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른들 정이 너무 그리우셨는데 저희 시부모님과 너무 잘 지내시고요. 저희 가족 어떻게 잘 살고 있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형님의 효심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효심으로 간병 노트 쓰고 더 좋게 간병하려고 간병인 관찰한 게 이렇게 사업으로 연계되었으니 말이죠. 그 덕에 저희 시부모님 건강도 더 좋아지셨고요. 이제 어머님은 지팡이를 짚으시긴 하지만 걷기도 하시고 산책도 하실 정도예요. 식사도 잘 하시고요. 아버님은 혈당 관리가 잘 돼서 합병증은 크게 없어 생활하시는 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 형님의 효심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제발 사람답게 사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그리고 형님, 어머님, 아버님,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돈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더 신나고 즐겁게 살아요.
이만 저희 가족 자랑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랑하고 싶어지면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